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39번째 주인공은 유영철의 롤 모델이었던 정두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범죄자들은 우습게도 자신이 아닌 다른 범죄자들을 꽤 많이 의식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인을 저질렀던 정남규가 유영철을 의식했던 것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지존파 사건을 접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막가파의 이야기 역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시작이다 라고 불리는 유영철 역시 오늘 이야기할 정두영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정두영은 어떤 인물이며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두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1968년 부산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두영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정두영이 태어난 지 2년 만에 암으로 사망을 했고요. 홀로 남은 어머니 역시 정두영을 포함한 4남매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지쳤던지 아이들을 삼촌에게 맡겨버리고 재혼을 하게 됐죠. 문제는 삼촌마저 갑작스럽게 떠맡게 된 조카들을 돌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고아원에 보내버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 정두영의 나이는 5살이었다고 해요. 다행히 7살 무렵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시 찾으러 와서 자신이 재혼한 집으로 데려갔긴 했는데, 경제적인 부담과 이부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불과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고아원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고아원에 보내진 정두영은 이 선천적으로 체구가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고아원을 나오게 된 이 정두영은 장물아비로 생활하던 그의 형 정부영과 일종의 협력을 하게 되는데, 정두영은 훔치고 정부영은 팔고 이런 형태를 했던 거죠. 정두영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사진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범죄를 저지르며 정두영은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그가 18살이 된 1986년 5월 30일 오전, 부산시 남구 광안동의 한 초등학교의 담을 넘어간 그는 체육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서 교사의 가방을 뒤져가지고 돈을 훔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 복도를 지나고 있던 교무주임 이 선생 58세와 마주쳤고요. 정두영은 주머니 속에서 과도를 꺼내어 그의 목을 찌르고 달아납니다. 교사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됐지만, 이때부터 정두영은 범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됐죠. 자, 두 번째 시작된 강도살인.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8일 뒤인 6월 7일 수영구 망미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찾았던 정두영을 수상하게 여겼던 자율방범대 김씨 43세가 검문을 하자, 정두영은 다시 주머니 속에 칼을 꺼내서 김씨를 마구잡이로 공격합니다. 김씨는 결국 사망했고요. 정두영은 이때 붙잡혀서 징역 12년 형을 받게 됩니다. 정두영의 첫 살인이었다고 해요. 1998년 6월 만기 출소한 그는 대전으로 무대를 옮겨서 습관처럼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또다시 구속이 됐고 6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형에게 한 명의 여성을 소개받게 되는데,
하지만 어이없는 것은 이 여성과의 미래를 꿈꾸게 된 정두영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되는 대로 훔치던 형태를 벗어나서 이른바 부잣집을 범행 대상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흉기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목장갑만 낀 채 범행 도구가 필요할 때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사용하는 형태로 진화를 해 갔습니다. 자, 정두영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1999년 6월 2일 정두영은 부산 서구 부민동의 부유층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한 집에 침입을 했고요.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안방에서 현금을 훔쳐 나오다가 가정부였던 이씨 58세와 마주치게 됩니다. 정두영은 이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손을 결박한 뒤에 폭행해서 살해를 합니다. 9월 15일에 이번에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의 고급 빌라촌에 침입을 했고요. 6층의 빈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지만 만족하지 못했고요. 베란다를 통해서 옆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침 그 집에 개가 짖자 가정부에게 들키게 됐고 역시 가정부를 무참하게 폭행해서 살해한 뒤에는 방을 뒤져서 금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부산에서 연달아서 강도살인이 일어나자 부산경찰청에서는 수사본부를 차리고 범인 검거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데, 자, 그러자 정두영은 부산에서 울산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10월 21일 울산 남구의 한 고급주택에 침입한 정두영은 안방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에 주인 53세 여성과 마주치게 됐고 꺼리낌 없이 또 공격을 이어가던 중에 이 소리에 2층에 있던 이 주인의 아들 24살짜리 남자애가 달려왔고 이 몸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체격이 작은 편이었던 정두영은 맨손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침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로 아들을 살해하고 그 어머니마저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 정두영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찾아내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1일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정두영은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인 서대신동의 주택가로 향하게 됩니다. 담을 넘어간 정두영은 집주인 박씨 41세의 처형 49세와 가정부 55세가 갓난아이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이 두 사람을 살해해요. 처형과 가정부를. 그리고 안방에 있던 금고를 부수기 위해서 아령으로 이 금고를 내려치던 중에 박 씨의 아내가 돌아오게 됩니다. 집주인의 아내. 자, 그리고 바로 그녀를 칼로 위협해서 방으로 끌고 가서 야구방망이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라고 반복하면서 애원을 하니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정두영은 폭행을 멈추고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덮어 씌우고 그녀는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됐죠.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두영은 2시간에 거쳐서 금고를 부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금고에서 결국 6,7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참 의지의 한국인이죠. 2시간에 거쳐서 아령으로 금고를 내리쳐서 결국은 부시고 돈을 훔쳐갔습니다. 참 끈질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두영의 현장 검증 당시의 사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박 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두영의 몽타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다시 한 달이 지난 4월 8일 정두영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주택에담을 넘었고 그곳은 철광회사를 운영하는 정씨 76세의 집이었습니다. 정두영은 바로 주방에서 과도를 먼저 챙겼고요. 2층을 훑고 내려오다가 정씨의 부인 손씨 73세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칼로 손씨의 목을 찔러버렸고 이 모습을 목격한 가정부 황씨가 비명을 지르자 황씨마저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와 있던 정씨의 친척인 김씨 역시 폭행해서 쓰러뜨린 뒤에 방에서 뛰어나오던 집주인 정씨마저 안방으로 끌고 가서 금고를 열게 한 뒤에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서 4명을 죽인 거죠. 정두영은 이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신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족적을 남겼고 마당에 세워져 있던 외제차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경찰은 살아남은 친척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몽타주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정씨의 친척 김씨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군요. 그래서 3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다시 몽타주를 만들고 방송에서도 정두영의 인상착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망을 좁혀가던 중에 용의선상에 떠오른 정두영에게서 경찰이 전화를 겁니다. 그러자 그는 겨우 맘 잡고 사는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대꾸를 태연하게 내뱉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용의선상에 떠오른 정두영에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나 이제 겨우 맘 잡고 사는데 왜 자꾸 전화해요?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대답을 한 거죠. 검거 그 이유 이처럼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았지만 정두영은 범행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5일 뒤인 4월 12일 그는 충남 천안시 원성동의 한 고급 주택에 다시 침입을 했고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김씨 55세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먼저 주방에서 흉기를 챙겼고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돈만 훔치는 게 아닌 거죠. 김 씨의 아내 이 씨가 들어오자 정두영은 그녀를 협박해서 집안에 있던 현금을 다 챙겼고 이걸로는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그는 이 씨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금 1천만 원을 집으로 가져오라고 말하도록 시킵니다. 이 씨는 기지를 발휘해서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호칭과 어투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의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돈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갔고요. 다른 경찰들은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돈가방을 전달받은 정두영은 태연하게 집을 나섰고 경찰이 가스총을 발사했지만 정두영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정두영은 이웃집 담을 넘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요. 경찰들은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정두영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정두영의 범행을 확인한 경찰은 추궁을 통해서 정두영의 범행 전부를 자백을 받게 되었고 경남의 한 기업 회장 집에서도 강도 상해를 벌였다라는 이 여죄를 밝혀내게 됐습니다. 정두영은 18살에 저지른 방범대원 살해를 제외하고도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이 약 10개월 동안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두영과 몽타주 TVN 알쓸 범잡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2001년 1심과 2심에서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두영은 상고를 포기하고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 피살자들을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느냐라는 물음에 정두영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가 악마죠.
그의 안에 악마가 있었는지 그가 악마 자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유영철이 체포되면서 정두영의 범행을 참고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잠시 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탈옥을 마음 먹고 위탁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작업대 파이프와 연결고리 또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 등을 몰래 빼내서 약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든 뒤에 작업장에 숨겨 놓았습니다.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옥을 감행해서 3중 울타리 중 2개를 넘고 마지막 울타리를 넘다가 발각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도주 미수죄가 더 추가가 돼서 징역 10개월을 더 추가로 받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정두영의 탈옥 실패, TV조선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철조망을 넘었고요. 2차 센서가 부착된 담벼락도 넘었고요. 마지막 3차 담벼락에서 딱 걸린 거죠. 2023년 현재 그의 나이는 55세이고요. 벌써 20년을 감옥에서 생활했지만 앞으로도 30년은 더 감옥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생활하게 될 정두영이 죽을 때까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영철의 어떤 롤모델이었다라고 짐작되는 정두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컨텐츠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